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한 고등학교 교실. 모든 수업이 중단되고 교무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이는 10년간 반한 역사교육의 선봉장이자 대표적 보수교사로 알려진 역사교사였습니다. 역사는 무기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15년간 자신이 직접 작성해온 수업 노트를 눈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배웁니다. 진짜 역사를. 그는 왜 갑자기 자신이 가르쳐온 역사를 부정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다케다 히로시라고 합니다. 도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친 지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10년 동안 저는 반환 교육의 상징 같은 인물로 불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수업의 방향은 진실의 복원이라는 이름 아래 일종의 분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에 휘둘리는 나라다. 이 말은 제가 지난 수년간 수십 번도 넘게 입에 올렸던 표현입니다. 한국의 역사 인식, 외교 태도, 교육 시스템은 이성과는 거리가 멀고 피해 의식과 선동, 감정에 의존한 선택의 반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는 도쿄에서도 꽤 보수적인 지역에 속한 공립고등학교입니다. 일본 교육부는 새로운 애국 역사 주간을 전국 고등학교에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들은 일주일간 특정 주제를 정해 일본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수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한일 관계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교실 안에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교과서보다 현실이 더 강합니다. 학생들이 한국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한다면 그들의 생각은 단단해질 겁니다.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10년간 해온 교육이 옳았다는 확신.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증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여행의 목적지를 한국으로 정했습니다. 처음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서를 냈을 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굳이 한국인가요? 타이완이나 오키나와 쪽이 낫지 않습니까? 한국은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선생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혹시 학생들의 인식이 반대로 흐르면 어쩌시려고요? 그 질문은 오래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혹시 학생들의 인식이 반대로 흐르면 그럴 리 없다고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갈등과 혼란의 상징이며 학생들은 그 실체를 직접 보면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교과서보다 강렬한 학습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몇몇 학부모들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수업이 진짜 교육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여행이 제가 가르쳐온 10년의 교육을 완성시킬 무대라고 믿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들떠 있었습니다. 한국 가면 삼겹살 먹을 수 있어요? 롯데월드도 가요? 라고 웃으며 말했죠. 저는 그들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일정의 한국의 역사 현장 중심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경복궁,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 그리고 청계천과 전쟁기념관까지. 그 중간중간 전통시장과 현대 도심 체험도 넣었지만 핵심은 어디까지나 역사의 체험이었습니다. 출발 하루 전 제 책상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진짜 그렇게 나쁜 나라일까요? 글씨는 앳된 여학생의 손글씨였습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얼였습니다. 네가 보고 오면 알게 될 거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맞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가능성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이 제 인생을 뒤흔들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던 아침, 교무부장 야마모토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다케다 군, 정말 괜찮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고 한국 쪽 반응도 어떤지 모르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한국과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한국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짧은 인사로 자리를 떴지만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받아들이는 한국이 다를 수도 있다. 정말 그럴까? 아니, 나는 자료와 근거,
수십 년간의 역사서를 통해 판단했다. 그게 잘못일 리 없다.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학생들은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도착하면 뭐부터 해요? 진짜 김치 냄새 심하대요? 라는 말들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들의 첫 인상이 부정적이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이후 역사 현장에서 충격이 클 테니까요. 공항 대합실에서 저는 가이드를 맡은 인물과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일정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해설사이자 가이드입니다. 놀라운 건 그의 일본어가 원어민처럼 유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눈이 동그래졌고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우와, 진짜 일본 사람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왜 이런 청년이 일본어를 이렇게 능숙하게 구사하지? 라는 의심이 들었고 동시에 묘한 불편함도 느껴졌습니다. 박세현 씨는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일정 중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예의 바른 태도였지만 그 말 어딘가에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당신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라는 무언의 기세. 저는 눈을 피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부러 창가 자리를 골랐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평온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이상하게도 박세연이라는 청년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일본 내 뉴스 방송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뉴스에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자동 입국 시스템, 일본 공항보다 2배 빠른 처리 속도 인증, 기술 표준 수출 본격화. 저는 혀를 찼습니다. 겉모습만 요란하군. 시스템이야 만들 수 있겠지. 문제는 그걸 지탱할 기준과 역사지. 하지만 그 말은 결국 제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공항 도착 직전,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수학여행은 확신을 위한 여정이다. 나의 믿음을 입증할 마지막 증거를 수집하는 자리. 흔들리지 말자. 나는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비행기가 착륙하던 순간 제 손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단순한 기내 진동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녁, 우리는 종로 근처의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학생들은 방배정을 받자마자 들뜬 표정으로 뛰어나갔고 저는 숙소 로비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내일 있을 역사 해설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미리 준비해온 영상을 하나 재생했습니다. 일본 국사편찬위원회가 만든 동아시아 근대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고화질 시뮬레이션 그래픽과 함께 메이지 시대 이후 한일 관계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렸다고 평가받는 콘텐츠였습니다. 영상의 주된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일본의 근대화 정책은 당시 조선 사회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식민지 시절 일본은 철도, 학교, 병원 등의 인프라를 조선에 도입했고 이는 현재 한국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이 영상은 수차례 제가 수업에서 사용했던 자료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역사란 단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아침 식사 후 미팅룸에 학생들을 모아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관점도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손을 든 학생이 있었습니다. 나카지마 유이, 평소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2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영상에선 조선 사람들의 감정이나 저항 같은 건 거의 나오지 않네요. 그냥 일본이 도와준 것처럼만 들려서요. 그녀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영상은 잘 만들었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에요. 저는 당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건 영상의 목적이 객관적 시각에 있기 때문이야.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한 것이지. 그러자 유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는 일본 입장에서 만든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은 한국 사람들이 만든 전시관에 가잖아요. 혹시 그곳에선 이 얘기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순간 무언가 서늘한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급히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내일은 경복궁과 독립기념관을 방문합니다. 그 전에 일본이 구축했던 철도망이 어떻게 조선에 영향을 줬는지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비교하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처음 걷는 학생들의 반응도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특히 청계천을 따라 조성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 전동 킥보드와 연동된 모바일 결제, AI 안내 로봇 등을 보며 학생들은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여기 일본보다 더 스마트한 것 같아요. 이 로봇, 일본어 엄청 잘해요. 완전 자연스러워요.
저는 마음속으로 겉만 번지르르한 시스템이라고 깎아내리며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기술은 누구나 흉내낼 수 있다. 중요한 건 중심 철학이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가이드 박세연이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내일 방문하는 독립기념관은 단지 과거를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한국이 그 아픔을 어떻게 소화해 오늘의 사회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구조물입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정면으로 반응했습니다. 역사는 기록이고 국가마다의 해석이 있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됩니다. 박세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록만이 아니라 현재를 통해 과거를 증명하려 합니다. 내일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저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조용한 균열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료와 영상, 정리된 도표와 수치들. 그 모든 게 살아있는 사회적 체험 앞에서 무력해질 수도 있다는 불안. 그게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이라기엔 너무나 정돈되어 있었고 관광지라기엔 너무나 조용하고 절도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과거의 상징이 이렇게까지 정갈할 수 있다니 저는 의도치 않게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박세연 가이드는 유창한 일본어로 해설을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첫 번째 전궁이자 가장 많은 상처를 견뎌낸 궁궐입니다. 일본의 통감부가 이 정문을 철거했을 때 이곳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기억에서조차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완전히 복원되었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추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들고 있는 태블릿에는 AR 기능이 작동되었습니다. 광화문이 철거되던 사진, 조선 총독부가 세워졌던 위치, 그리고 해방 이후 복원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첩되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실사와 그래픽이 겹치는 장면에 학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와, 이건 그냥 전시가 아니네요. 움직이는 역사 수업이에요.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일본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비판적 역사 시각이 아니라 감각적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설득력이 강했습니다. 전시관 안으로 들어서자 전통 한옥의 결구 방식이 반투명 디스플레이에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박세연은 말했습니다. 이건 전통 건축 기법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한국이 자국 문화를 어떻게 기술과 연결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일본보다 훨씬 체계적인데요? 이 말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반사적으로 저는 대답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역사란 건 결국 누가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이건 하나의 관점일 뿐이다. 그러자 박세연이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점이 아니라 그 관점을 선택하게 만든 경험의 시스템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는 주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기준 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는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전시관의 벽면에는 당시 조선인들이 기록한 일기와 시, 탄원서 등이 디지털로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여학생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사람 목소리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벽면의 글귀가 하나하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서사, 체계적인 구조,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결합.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억을 얼마나 집요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전시관을 나오던 길에 박세연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서대문형무소로 갑니다. 그곳은 단순한 독립운동의 흔적만이 아니라 일본의 양심이 남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양심? 네. 일본인 중에서도 그 시대를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이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이미 조용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를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서에서조차 그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교단 일지를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을 켜 박세연이 보여준 시스템의 일부를 검색해보았습니다. 한국 독립운동 디지털 플랫폼, 시민기억 아카이브, AI 기반 다국어 해설 솔루션. 제가 준비해온 영상들, 그 단정하고 깔끔했던 자료들이 갑자기 낡고 일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건 내가 예상한 형태가 아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내일 서대문형무소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곳에서 내가 무슨 말을 듣게 될지,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무너질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서울 도심에서 가까웠지만
그 분위기는 마치 도시와 격리된 듯했습니다. 철제 담장과 어두운 붉은 벽돌 건물이 학생들의 웃음기를 단번에 앗아갔습니다. 입구를 지나며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수십 차례 역사 수업에서 언급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거리를 두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많은 공간, 해석의 차이가 극심한 장소라고. 하지만 직접 써보니 이상할 만큼 무거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박세현은 학생들을 데리고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해석은 자유지만 증거는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저는 괜히 거슬렸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록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문서화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근대화 기록은 넘쳐난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런 식으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걸까? 전시관 내부에 들어서자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조선의 독립운동가들, 여성투사, 신문일지, 감옥에서 써 내려간 시와 유서, 정적인 화면 속에 담긴 그들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오히려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독 이질적인 한 칸이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조선인 수감자들과 전혀 다른 이름이 붙은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내 반전주의자, 조선의 독립운동 지원 혐의로 수감, 1937년 사망. 설명서를 읽은 저는 순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일본인, 이 조선을 위해 싸웠다고?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아래 남겨진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일본인이지만 제국주의를 위대한 역사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싶지 않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교과서에도 학술 논문에도 일본인 양심 세력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조용했습니다. 나카지마 유이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을 위해 싸운 일본인이 있었다는 걸 왜 우리는 배운 적 없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안에서 그동안 들고 다녔던 수업 자료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처구니없고 부끄럽고 슬펐습니다. 그동안의 10년이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오후 일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기념품을 사러 남대문 시장에 저는 혼자 서울 시내를 걷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시청역을 지나 명동 방향으로 천천히 아무 목적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날씨가 좋아서였습니다. 그런데 걸을수록 이상하게 제 안에서 뭔가가 자꾸 흔들렸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을 때 제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차량 중 외국 브랜드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 심지어 택시도 전부 아이오닉, K8, 소나타였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휴대폰을 귀에 댄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는데 그중 대다수의 휴대폰 뒷면엔 익숙한 로고가 보였습니다. 삼성. 문득 저는 제 자신의 손에 쥐어진 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일본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에서 구입한 중저가 안드로이드 폰. 그런데 지금 이 거리에서는 그저 낡고 오래된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한 전자 매장을 지나며 디스플레이에 걸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가 선택한 한국. 당신의 일상에 들어옵니다.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LG전자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엄 체험관이었습니다. 내부를 기웃거리자 냉장고, 세탁기, TV, 청소기, 그리고 스마트 패드까지 전부 한국산 제품이었고 믿을 수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명 하나를 읽다 말고 저는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올라섰던가? 기술, 산업, 제조, 통신, 소프트웨어까지 그중 단 하나도 과거의 일본에 기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모든 걸 조용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떠들지 않아도 이미 일상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문득 15년 전 수업 중 했던 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아직 감정이 기술을 이기고 자립보다 모방을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일본을 따라오는 기술 소비국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 모든 말이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었음을 이 거리 하나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학생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학생 하나가 스마트폰을 들고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봐요. 지금 삼성 최신 폰으로 실시간 통역 중인데 한국어로 말하면 바로 일본어로 나와요. 완전 실시간이에요. 그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본이 앞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 격차는 뒤집혔고
나는 과거의 세계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고속도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돈돼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 시간인데 단 한 대의 경적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인데 규정 속도를 모두 지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각자 와이파이를 연결해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터널에서도 선생님, 일본보다 더 빠른데요? 한 학생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지금 버스 와이파이야? 네, 근데 유튜브가 전혀 끊기질 않아요. 그제야 저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기본값이라는 걸. 공항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단체 체크인을 위해 잠시 줄을 섰는데 공항 직원이 다가오더니 휴대용 스캐너를 들고 학생들 여권을 그대로 읽어가며 말했습니다. 비대면 자동 입국 확인 완료됐습니다. 짐만 맡기시고 바로 출국장 이동하시면 됩니다.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국한 거예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정보는 이미 사전에 전송됐고 출국장 안에서는 실물 여권 없이도 이동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시스템과 디지털 행정이 여기선 그냥 기본이었습니다. 게다가 학생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본인의 예약 정보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박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생 본인의 여권 번호를 입력하면 한국 방문 기간 중 이동 경로, 식사 이력, 결제 내역, 안전경보 이력, 그리고 방역 상태까지 자동으로 통합돼 있어요. 불편한 건 없으셨죠? 그 말을 듣고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선생님, 이건 무슨 게임 정보창도 아니고 실시간으로 내가 뭘 했는지가 다 기록돼 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통제와 감시가 아니라 투명성과 안전, 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 사회적 기준의 수준 차이였습니다. 일본의 디지털 행정은 복잡하고 느리고 부처 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화되어 있다지만 실제로는 종이 문서를 스캔해서 PDF로 보관하는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나는 선진적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공항에서, 버스 안에서, 심지어 터널에서 우리가 한국을 못 따라간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진짜 이상해. 편하다고만 할 수가 없어. 뭔가 부끄러워지는 느낌이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앞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현재를 과거로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것. 내가 교실에서 말하던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10년 전 내 머릿속 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상을 나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퍼뜨려왔던 겁니다. 비행기 탑승 직전 나는 조용히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첫 장에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 나라를 가리켰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귀국 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뜻밖에도 제 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5살,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늘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더 명확한 역사 인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한국은 감정에만 휘둘리는 나라야. 표면적인 것에 속지 마라.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왔습니다. 그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며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거실에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저 숨기지 않아도 되죠?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딸은 웃으며 제 스마트폰을 가져가 한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그건 한국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저 중학교 때부터 이 그룹 좋아했어요. 근데 아빠가 한국에 대해 안 좋게 말하니까 말 못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 무심히 던졌던 단어들, 그것이 이 아이에게 자유롭게 좋아하는 것조차 죄책감이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 다녀오고 나서 아빠 말이 달라진 거 알았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 달에 콘서트 같이 갈래요? 서울 말고 오사카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말엔 한국 음식 먹으러 갈래요? 제가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 깊숙이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이번엔 아빠가 네 입맛 따라 볼게. 그날 밤
저는 딸과 나란히 앉아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막을 읽으며 간간히 터지는 딸의 웃음소리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일본에 돌아온 후 첫 수업일 저는 출근길 전철에서 두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거나 메모장을 열어 수업 자료를 정리하던 제 습관이 그날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요동치는 긴장감이 자리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어떤 교사로 남을 수 있을까?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은 조용했습니다. 수학여행 이후 첫 만남이었지만 누구도 장난치거나 떠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바라보았고 저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분필로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역사는 무기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 한 줄을 다 쓰고 나자 저는 아이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저는 역사 수업을 통해 한 가지 시각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이 균형이고 객관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은 균형이 아니라 선택된 침묵이었단 걸요. 학생들의 눈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국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역사를 누군가의 삶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제가 외면해왔던 일본인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양심 있는 이시다. 타케오,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평범한 조선인들, 그리고 그 기억을 구조화의 시스템으로 남긴 한국인들의 방식.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수업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전엔 사건 연대기 중심, 교과서 중심, 일본 학계 시각 중심이었던 수업 구조를 버리고 학생 스스로 다양한 관점을 찾고 비교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다룰 때 학생들은 한국 기록과 일본 기록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일본 내 반전 평화주의자의 자료를 찾는 조별 과제가 생겼습니다. 전교생이 사용하는 역사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저는 IT 담당 교사와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역사는 사건을 배우는 게 아니라 누락된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는 거라는 걸요.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더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기 말 평가를 앞두고 교무실에선 잡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너무 감정적이다. 객관성이 없다는 일부 동료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피하거나 애매하게 둘러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짜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변화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학여행을 함께 다녀온 학생들 사이에서도 작은 균열이 일기 시작했고 그건 곧 학교 전체를 뒤흔드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은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나라였습니다. K-팝, 드라마, 음식 그런 문화적 관심은 이미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유행의 일부였고 역사나 시스템,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아주 단순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낙하지마. 유이가 SNS에 올린 한국 수학여행 회고 영상이 반 친구들 사이에서 공유되더니 교내 온라인 게시판에 한국의 역사와 현재를 주제로 한 자유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그 게시판엔 서대문형 무소에서 본 양심적 일본인의 기록, 한국의 자율주행 교통 시스템 체험 후기, 서울 거리 곳곳에서 마주한 한국 기술에 대한 놀라움 등 다양한 글이 올라왔고 그 글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물결처럼 퍼졌습니다. 수학여행 이후 역사 동아리 지원자는 2배로 늘었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도 수십 명이나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갔던 그 여행에서 우리가 같이 본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고집도 확신도 체면도 내려놓은 채 하나의 교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살아남은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침묵했던 시간들을 아이들과 함께 말하게 만드는 것, 그 말들 위에 다음 세대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한국이 제게 남겨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물의 무게를 끝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천천히 되새겨볼 수 있었던 건 틀림보다 더 큰 용기는 틀렸다고 말하는 용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깊이 퍼져나간다는 것도요. 한 사람의 전환이 한 교실의 침묵을 깨워 그 교실의 변화가 다시 한 사회의 기준을 흔들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믿음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나누는 일이라는 걸요.